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세국어, 그쵸? 드디어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이론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이제 지문에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내용이 많아서 자, 잘 따라오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중세시대 종성, 받침 표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이번 시간에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찾았어요? 한참 뒤에. 찾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종성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중세시대 실제로 훈민정음 이제 그 해례문을 보게 되면은 종성에 관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첫 번째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 놓읍시다. 자, 바로 종성, 그렇죠? 받침소리죠. 종성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종성, 부용, 초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종성, 받침소리에는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 초성에 쓰이는 게 바로 자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음을 받침에도 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종성은 초성과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종성의 글자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문자 체계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초성의 글자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은 초성과 종성의 발음이 서로 약간은 다르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은 바로 뭐다? 종성에는 초성의 문자, 즉 문자를 다시 사용을 한다. 이것이 바로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명은 바로 뭐냐? 팔종성, 가족용. 그렇죠? 종성에는 8개의 자음만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종성에는 8개의 자음만 사용을 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8개의 자음이라고 하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음까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8개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음절 끝소리 규칙할 때, 그죠? 가느다라, 물방울 이런 거 외우는 거랑. 근데 차이는 바로 뭐다? 시옷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음은 옛날에는 종성에 그냥 이음을 쓰면 음가가 없었기 때문에 음가가 있는 예비음을 쓴다는 거. 알겠죠? 요거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성 표현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먼저 중세시대, 그렇죠? 15세기, 16세기에는 팔종성법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종성에는 뭐만? 기역 8개의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예비음이죠. 요거까지 8개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맞다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사맞 할 때 치읓 받침이야. 알겠지? 근데 실제로 훈민정음 서문을 보면 사맞디라고 해서 시옷으로 바꿔 써놨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음절 끝에는 7개의 자음만 소리가 나지만 표기는 상관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소리를 그대로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던 것이 근데 17세기로 들어오게 되면서는 바로 7종성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음절의 종성에는 7개의 자음. 근데 현대랑은 달라요. 기역, 니은, 디귿이 없고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요렇게가 종성에 쓰이게 됩니다. 현대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현대는 어때?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뭡니까? 표기는 모든 자음이 가능하지만 발음은 7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요렇게 7개 중 하나로만 소리 난다. 요렇게 이제 종성 표기도 바뀌어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중세에는
다른 데로 표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음절 끝소리 규칙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표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어적기로 해가지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이어지게 되면은 다른 자음이 올라가. 알겠습니까? 근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면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가지고 표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두음 법칙도 적용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국외음화도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는 니를 고저 하는 것이 현대에는 이를 고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니음이 현대로 오면 니음으로 변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두음 법칙이 중세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세는 펴디라고 하는 게 현대는 펴지.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읒으로 변해 소리 나는 게 국외음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세에는 국외음화도 없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세에는 좋다라는 말도 원래는 좋다 이렇게 됐다가, 알겠습니까? 자,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좋다 이렇게 되고, 이것이 현재 와서 좋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바로 뭐다? 국외음화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고, 그쵸? 그 다음에 축약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그대로 표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원순 모음화도 중세는 없었어요. 알겠죠? 원순 모음화가 바로 뭐냐면 입술 소리, 수는 밑에 의가 흐름 소리 위에서 원순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이 뭐가 있어요? 두 입술 소리. 그치?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까지잖아. 그치? 자, 이것이 니을 받침 위에 의가 오게 돼서 중세에 오게 되면은 이게 현대로 오면서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세에는 스물 하는 게 현대는 스물이 되고, 그쵸? 중세에 물은 하는 게 현대는 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불, 물, 풀 이렇게 했었어. 알겠죠? 근데 현대에는 다 전부 다 물, 불, 풀 이렇게 변했잖아. 그렇지? 아까 김수영의 풀도 중세에는 풀 이렇게 썼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의가 우로 원순 모음으로 변했다라고 해서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중세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1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낱말의 변화. 자, 요것도 처음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사실 요거는 개념만 조금 외워두면 너무 쉬운 내용이긴 해요. 알겠죠? 자, 일종의 낱말의 변화.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국어의 역사성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거나 새로운 말이 생기거나 소멸, 있던 말이 없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게 국어의 역사성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둬야 돼요. 이 어떻게 보면 이 단어를 하는 게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의미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바꿉시다. 이거는 의미 이동이라고 씁시다. 알겠죠? 학교에서 의미 이동이라고 가르쳐줘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어리다라는 말은 중세에는 어리석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는 나이가 적다는 걸로 서로 연관성 없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뀌어버렸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는 의미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또 어여쁘다는 중세에는 가엾다, 불쌍하다의 의미였는데, 이것이 현대로 오면서 현대는 어여쁘다 하면 예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의미 축소, 의미가 줄어드는 거예요. 알겠죠? 놈이라고 하는 말은 중세에는 남자의 보통명사, 알겠습니까? 영어로 따지면 man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남자를 나타내거나 혹은 사람 전체를 나타내거나. 근데 이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나타낼 때도 중세에는 겨집이라고 했어요. 겨집. 현대말에 계집에 하는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계집하면은 약간 여성을 낮춰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치?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여자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였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놈이라는 말이 중세는 남자의 보통명사였던 것이 현대는 이제 남자를 나타내는 비속어. 의미는 동일하지만 범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의미 축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얼굴이라고 하는 말도 중세는 몸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현대에는 뭡니까? 안면.
그쵸? 이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의미의 범위가 몸 전체에서 얼굴만으로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의미 축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본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선생님, 근데 저희 시험 경우에 의문문 만들어가지고 그때 얘기했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따로 그 문제 안 내는데 문제가 있으시죠? 근데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형태소 분류하려면은 그 특히나 축소, 축약, 탈락은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 형태소 분류 때문에. 알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다 같은 경우는 가다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민 at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형태상으로 분류할 때는 가았다가 되고 의문 변동으로 따지면은 동탈락이 되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형태소 분석은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겠죠. 근데 시제 하려면 또 나올 수밖에 없어. 알겠죠? 시제가 바로 우리가 at것 같은 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민이잖아. 그렇지? 그런 거는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사실 서로 연관성이 깊어. 알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렵게 만드는 거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높임법의 표현. 현대에도 보면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의 높임법. 그 다음에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그 다음에 그 화자가 아닌 청자를 높여주는 상대 높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현대에는 알겠죠? 근데 중세에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현대랑은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현대에는 주체 높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체 높임의 조사, 주격 조사를 사용하죠. 이가, 그쵸? 철수가 하던 게 선생님이 되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술어에 이제 그 특수어휘가 있으면 특수어휘를 쓰고, 먹다 같은 건 잡수다 같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걸 우리는 특수어휘라고 하는데, 특수어휘가 있으면 특수어휘를 쓰고,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의시, 그쵸? 그래서 가시다. 먹으시다 할 때 이런 의시를 사용하는 방법을 쓰죠. 그렇죠? 반대로 객체 높임법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높일 때는 목적어와 연관 있는 특수어휘가 있으면 쓰고 부사어도 마찬가지지만 특수어휘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아예 높이지를 않았어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는 주로 어만, 어미 그렇죠? 하십시오체, 하객체, 하오체, 하객체, 헤라체 그 다음에 해요체, 해체 이런 식으로 어미를 통해서 변화를 했는데 중세에는 주체, 객체, 상대 상관없이 전부 다 선어만 어미를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선어만 어미들을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주체 높임법에는 그렇죠? 이거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현대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만 어미인 의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세 시대에는 이제 주체 높임의 선어만 어미가 이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바로 중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대말과 형태가 똑같아요. 시. 그쵸? 자, 시를 쓰는 경우는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시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디귿,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현대식으로 쉽게 얘기를 해주면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중세 시대에는 샤라는 것도 있었어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알겠죠? 샤는 언제 사용되느냐? 바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이렇게 형태로 썼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실제 우리가 표기를 보면은 그 뭡니까 공자, 증자, 다려, 그 가를 말씀하샤, 샤 이렇게 쓰거든요. 알겠죠? 샤로 끝나버려. 선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로 끝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어말 어미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바로 뭐냐? 얘 같은 경우는 샤랑 그 다음에 아가 결합을 해가지고 샤로 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샤 다음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샤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사실 요거 아라고 하는 어미가 생략된 겁니다. 탈락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샤도 이에서 시작해서 아로 가는 모음이잖아, 그렇지? 아래와도 의와 아의 중간 형태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발음이 중복되니까 하나가 탈락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시를 사용을 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로 샤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체 높임법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반면에 자 이제 좀 어려운 거죠. 자, 객체 높임법은 그치? 자, 객체 높임법은 말 그대로 우리 국어에서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를 높여주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뭘 썼다? 발음도 어렵죠, 그쵸? 삽, 잡, 잡. 그러면 삽, 잡, 잡 이런 걸 썼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되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어떤 부분이 복잡하느냐? 먼저, 이 선어말 어미의 앞에 말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그리고 뒤에 말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우리가 구분을 해주면, 자,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구분을 보게 되면 이거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바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앞 어간의 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알겠습니까? 밑에 설명을 다 해놨지만 자, 첫 번째는 앞 어간의 끝, 앞에 받침이 바로 뭐다? 기읍, 비읍, 시읍, 히읗인 경우에는 바로 무엇이 붙는다? 시읒 계열이 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삽 또는 삽, 순경음 비읍을 쓰는 두 가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지읒, 치읒, 뭡니까? 디귿으로, 그렇죠? 끝나는 그 뭡니까? 낱말 어간 뒤에서는 바로 뭐다? 지읒으로 시작하는, 그렇죠? 잡이나 그 다음에 zap 같이 순경음 비읍 들어가는, 그렇죠? 요게 와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뭐다? 모음이나 그 다음에 니은, 미음, 리을 전부 다 울림소리들이죠. 그렇죠? 울림소리 뒤에서는 바로 뭐가? 반치음, 시읒. 반치음 계열의 선어말 어미가 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바로 어미의 초성에 따라서, 시작 부분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바로 비읍으로 끝나는 계열. 그쵸? 삽, 잡, 잡 요것들이지, 그치? 비읍으로 끝나는 계열은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받침, 밑에 받침이 비읍.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순경음 비읍. 그렇죠? 순경음 계열은 뭐다?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순경음 비읍을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예를 통해서 보는 게 좀 더 빨라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쓰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시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됐어? 선생님, 근데 그 순경음을 언제 배웠죠?
앞에서 배웠잖아. 동국정식 표기에서. 근데 요거 하나 더 적어 놓읍시다. 알겠죠? 자, 순경은 계열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쓴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자, 선생님이 저번에 동국정식 표기 설명할 때 얘기했었죠? 동국정식 표기는 언제 사라졌다? 16세기에 들어오면서. 그쵸? 책 100년도 안 쓰이고 사라졌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서 선생님 그때도 하나 첨언했어요. 바로 순경은 계열 자체가 동국정식 표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순경은 비읍은 고유어에도 쓰이기는 했으나 동국정식 표기가 같이 사라진다고. 함께 사라지면서 같이 사라진다고. 그죠? 그래서 순경은 비읍 계열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16세기에 소실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비읍 계열만 남게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저 순경은 비읍을 받침으로 하는 것들은 다 16세기 오면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뭡니까? 그치? 하는 걸 받다라고 하잖아. 그치? 기본형이 밭입니다. 그쵸? 자, 밭의 받침이 디귿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객치 높임 서너말 어미 아래하는 무조건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그치? 자, 객치 높임 서너말 어미로 지금 첫 번째 설명 앞 어간의 끝이 디귿인 경우는 무엇이 와야 된다? 그치? 그러면 얘는 초성에 지읒이 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어미 현대말로 하면 은이라는 말이죠. 그쵸? 안이라는 말이 오게 되면은 초성에 안이라고 하는 말이 오게 되면은 초성의 이음은 음가가 있다 없다?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이 어미는 자음으로 시작한 거야? 모음으로 시작한 거야? 그치?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받침이 뭐가 와야 된다? 어떻게 와야 된다? 모음 앞이니까 뭐가 와야겠어? 뒤어미의 초성에서 모음 앞에서는 뭐가 와야 된다고 되어 있어?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 앞에서는 순경은 비읍. 그치? 바로 얘가 와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바로 결정이 앞말의 종성에 의해 가지고 받침, 어간의 끝에 받침에 의해서 초성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미의 뭡니까? 초성에 의해서 종성이 결정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받잡 안이 되고 이것이 이어적기가 돼서 15세기에는 어떻게 쓰인다? 받잡 반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적기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생각보다 좀 쉽게 되죠. 그렇죠? 결국은 앞말의 끝이 뭔지 뒷말의 처음이 뭔지 요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으라는 식의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내긴 할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고3 모의고사에. 알겠습니까? 모의고사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다 적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객체 높임법 같은 경우도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아까 주체 높임도 이어지는 어미가 자음이니 모음이니 따라서 달라졌죠. 그렇죠? 객체 높임법도 역시 마찬가지. 앞 어근의 끝이 뭔지, 뒤 어미의 시작이 뭔지에 따라서 또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상대 높임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상대 높임법이에요. 자, 현대랑은 다르게 또 상대 높임법도 역시 마찬가지 뭡니까? 선어말 어미를 씁니다. 현대 높임법은 어말 어미를 쓰는데 알겠죠? 자, 상대 높임법도 선어말 어미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중세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얘네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알겠죠? 첫 번째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알겠죠?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 평서문에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평서문. 그렇죠? 그냥 뭐 다
앉으십시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말에 사용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it이라고 하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가 있어요. 얘는 의문문에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학작품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갖고 와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바로 뭐다? 가실이 있고. 그쵸? 자, 여기서 지금 가다라는 말에 뭐가 붙었어? 시가 붙었지. 시가 붙었으니까 얘는 무슨 높임법? 아까 주체, 객체, 상대 중에 시가 붙는 거, 시. 그렇지, 주체잖아. 그러니까 님이 여기서 생략이 됐죠, 그렇죠? 님이 욕 아니야, 그렇지? 님이 가신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여기서 시는 주체 높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해석할 때 어떻게 써? 가시렵니까? 라고 해석을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의문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로서 it을 사용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의문문도 이제 고, 가 이렇게 나뉘거든요. 알겠죠? 그런 것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가는 사람은 님이니까 주체 높임법을 썼고 그리고 님에게 하는 말이니까 바로 청자를 높이기 위한 상대 높임법도 같이 사용을 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고는 바로 뭐다? 의문형 어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세시대에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모두 다 선어말 어미를 사용을 했고 그 선어말 어미의 사용은 얘가 놓이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이거는 뭐 현대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현대도 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의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의문문으로 갑시다. 자, 의문문 요것도 사람 참 죽이는 거 표현이죠. 내용이죠. 자, 보도록 합시다. 점점 윤서의 표정이 묻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죠? 자, 보합시다. 중세에는 의문문의 표현도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달라졌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주어가 1, 3인칭인 경우와 뒤에 보면 나오지만 2인칭인 경우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1인칭은 뭡니까? 1인칭. 그치? 나. 그쵸? 3인칭은 그녀, 그들, 이런 것들, 그죠? 제3자죠, 그죠? 그래서 1인칭과 3인칭인 경우와 2인칭인 경우가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주어가 1, 3인칭인 경우에는, 그죠? 이것도 그렇지, 근데 세분화가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로,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는 의문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는, 이게 외계어인가 하는 표정인데, 그치? 자, 이거는 바로 뭐냐?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는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얘는 쉽게 말하면 바로 뭐다? 용언이 서술어인 의문문이죠. 알겠습니까? 동사 형용사가 서술어인 의문문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너희들 저녁 먹었니? 할 때 여기서 서술어는 먹었니?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언니라고 하는 어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의문문으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죠? 동사가 그대로 서술어로 쓰인 거잖아. 그치? 형용사. 그 꽃은 정말 예뻤니? 라고 물어봤을 때도 역시 바로 뭐다? 그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에다가 뭡니까? 예뻤니? 그죠? 니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의문문으로 만드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 용언이 그 자체가 서술어가 되는 의문문을 이제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는 의문문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또 나뉩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판정의문문. 판정의문문이 바로 뭐냐? 옆에다 하나 적어 놓읍시다. 판정의문문은 그쵸? 자, 하은아, 저녁 먹었어? 그치? 바로 이렇게 네, 아니요로 대답이 가능한 의문문을 판정의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판정의문문은 네 또는 아니요로 대답이
가능한 의문문을 우리는 판정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판정, 맞다 틀리다만 얘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뭐야? 의문사, 영어로 하면 의문사라고 하지, 그치?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는 의문문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설명 의문문은, 그쵸? 자, 윤서야, 오늘 저녁에 뭐 먹었어? 그치? 이렇게 설명하면 뭐야? 무엇을 먹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네, 아니로 대답을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걸 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내용에 대한, 그쵸? 자세한 설명이 답이 되는 의문문이고,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의문사를 사용하는 의문문이다. 우리 국어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같은, 그렇죠? 이런 뭡니까?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 대명사를 사용하는 의문문이 바로 설명 의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 의문문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거에 대한 자세한 대답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는, 즉 용언이 서술어인 의문문에서 판정 의문문은 종결 어미로서 뭐를 사용한다? 뉘어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아 계열이라고 돼 있어, 그렇지? 자, 이것도 우리가 하나 적어 놓읍시다. 자, 모음의 구분. 알겠죠? 자, 첫 번째. 아 계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 계열.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알겠습니까? 자, 눈치 빠른 학생은, 자, 이미 눈치를 챈 학생이 있겠지만 여기는 그런 학생이 없는 듯한 눈치네요. 그치? 자, 아 계열은 바로 무슨 뜻이냐? 그쵸? 바로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서라고 합니다. 알겠죠? 윤서 아니야? 그렇죠? 우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른쪽 우, 오른쪽을 나타내는 우축이라는 말 쓰다, 그렇지? 오른쪽을 나타내는 우에 뭡니까? 쓰다, 서다 사용을 해요. 알겠죠? 이 말은 바로 뭐다? 자음의 오른쪽에 표기를 하는 모음을 우리는 아 계열의 모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아, 어, 야, 여, 에 이런 것들이 우서를 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 계열은 어디에다 쓰겠어? 자음에? 그치, 아래에 쓰죠. 이걸 우리는 하서라고 합니다. 아래 하자를 써가지고 하서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바로 뭐다? 자음의 아래쪽에 표기를 하는 모음을 오 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세까지 포함하면 아래야, 그죠? 오, 요, 우, 유, 으 이런 것들이 하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판정 의문문에서 종결어민 여를 쓴다는 것은 자음의 오른쪽에 사용하는 계열을 쓰기 때문에 아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 계열, 우 계열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여, 냐, 요냐 요것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정 의문문일 경우에는 종결 어미로 여를 쓰고 설명 의문문인 경우에는 종결 어미로 요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젊으며 늙음이 있나며, 그래서 젊으며 늙음이 있느냐 이랬을 때는 네, 아니요, 있다, 없다 이렇게 단답으로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걸 우리는 판정 의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무슨 말할 미라나뇨, 무슨 말을 말하려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이라고 하는 의문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의문의 형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고, 그래서 여기는 요라고 하는 어미를 사용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되는 의문문.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해서 서술어가 되는 의문문이 무슨 뜻일까? 어? 그쵸. 바로 서술어가 되는 의문문은 바로 뭐다? 체언 플러스 이다. 사실 현대로는 이걸 서술격 조사라고 하죠. 그쵸?
이다가 서술어로 사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왜 격투사를 보조사를 옛날에는 좀 달랐어, 개념이. 달랐기 때문에.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판정 의문문일 때는 뭘 사용한다? 보조사 가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면 이 딸이 너희 종가,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 딸이 너희들의 종이냐? 종이라고 하는 명사에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니요로 또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니까 가를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설명 의문문의 경우는 뭘 사용한다? O 계열인 보조사 고를. 그래서 판정 의문문은 A 계열, 설명 의문문은 O 계열.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고를 쓰죠. 그래서 이 이름이 무수고 이 이름이 무엇인가? 무엇이라는 대명사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를 붙인 형태니까 이 경우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해서 이제 이렇게 고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항상 가열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 주어가 2인칭인 경우는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이 바로 뭐다?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니은다만 사용을 합니다. 서술어도 용언이 그 자체가 서술어가 되든 체험 플러스 이다가 서술어가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무조건 니은다만 쓴다. 그렇죠? 모두가 이랬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그렇지? 자, 그래서 보면 그대는 보디 아니하난다. 그래서 그대는 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하다라는 말에 의문 형태가 됐으니까 않는다 해서 하난다, 니은다가 붙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 내 어때 아니 가난다 해서 너는 어찌 아니 가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가다라는 동사가 그렇죠? 서술어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상관없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용언이 서술어가 되든 체험 플러스 이다가 서술어가 되든 상관없이 그리고 설명 의문이냐 판정 의문이냐 상관없이 주어가 인칭인 경우는 무조건 니은다만 쓴다. 요것만 알면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는 애들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아주 그냥 산만고 산이죠. 그치?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기읍 고경어. 자, 봅시다. 자, 중세 낱말 중에는 조사가 붙을 경우에 특이하게 변하는 낱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용언에만 해당하는 말이잖아. 그렇지? 먹다가 뭐, 먹고, 먹지만, 먹어도 이렇게 되는데, 용언도 보면 우리가 불규칙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르 불규칙 같은 경우는 다르다가 달라가 되듯이, 그렇지? 그래서 불규칙적인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런데 중세에는 바로 뭐다? 체언에, 그렇죠? 조사가 붙을 때 불규칙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읍 고경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두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나무라고 하는 것은 현대말로 하면 나무야. 그렇죠? 모음조어에 의해서 나무가 된 거야. 같은 양성으로. 그치? 자, 나무에다가 그렇죠? 보조사인 안이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나무안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그죠? 그런데 얘가 아주 특이하게 여기서 모에서 오가 탈락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없던 기읍이 첨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읍이 첨가가 되는 형태라고 해서 기읍 고경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표기를 하면 어떻게 표기를 한다? 완전히 불규칙적으로 돼가지고 남간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바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딱 그 단어 뿌리 깊은 남, 불휘 깊은 남간 할 때 그 남간이죠. 그래서 요거 나무는 같은 경우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나무 더하기
보조사 안인데 이것이 고용이 일어나가지고 남간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남기 같은 경우는 뭐야? 이거 정도는 적어놓고 놓으면 되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나머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니까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남기 같은 경우는 바로 뭐야? 나모 더하기 주격조사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뭡니까? 주격조사가 이가 붙은 거야. 알겠죠? 근데 역시 오가 탈락하고 여기에 기읍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된다? 남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나모 더하기 뭡니까? 알 이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도 오가 탈락하고 여기에 기읍이 들어와가지고 뭐가 된다? 남갈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규칙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 보면 되죠. 와가 붙으면은 또 나모와가 됩니다. 이때는 고용이 안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도가 붙어도 역시 나모도 고용이 안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남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남자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남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고용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나모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때 있고 안 일어날 때가 있으니까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읍 고용이 일어났다. 기읍 고경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놔둔 거지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과과정에 절대 안 나오는 단어들이고 나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으로 봅시다. 이제 거의 다, 이론은 거의 다 끝나가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는 이제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실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보면은 그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여린 비읍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바로 뭐다? 동국정운식 표기가 사라지면서, 그렇죠? 동국정운식 표기가 사라진 것이 바로 16세기였죠. 15세기에는 쓰이고 16세기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곱다라는 말이 바로 아가 돼서 고와가 되고, 알겠습니까? 와가 돼서. 그래서 순경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오나 우로 변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대에도 그런 그 형식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굽다 같은 경우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을 때는 능이 붙는 게 아니라 니은이 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운 밤을 뭐라 그래? 구운 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굽다 같은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알겠지? 비읍이 오로 변해요. 우로 변해요. 그래서 구워. 그치? 굽고지만 구워가 되잖아. 그치? 비읍이 우로 변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오나 우로 변해요. 곱다도 역시 마찬가지 곱아인데 이것이 고와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현대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경음 비읍으로 쓰던 것이 현적이 현대까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기는 해요.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선생님이 좀 심화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거는 바로 뭐냐? 순경음이나 여린리읍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16세기에 소실이 되었다. 없어졌다. 요것만 알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반치음 시음. 그렇죠? 반치음이라고 하죠. 반치음은 언제 없어지냐? 바로 순경음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용되었지만 역시 마찬가지 16세기 중후반에 와가지고 사라지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흔적이 없이 사라지죠. 그래서 현대는 가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는 가을. 그냥 근데 이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아레아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알겠죠? 자, 아레아는 16세기에 일단 첫 번째로 1단계 소실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모든 음절에서 쓰이던 아레아가 첫째 음절에만 남고 둘째 이하의 음절에서는 아레아가 이제 16세기부터는 안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알겠죠? 물론 100%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항상 얘기하지만 현대 같은 문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쓰던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좀 대부분의 문자 그 문헌에서 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은 흔적만 남아요. 아래아가 표기는 되지만 음가가 사라집니다. 알겠죠?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는 아예 아래아 표기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읽어만 보면 돼요. 선어발음의 오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바라지 않아요. 학교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읽어만 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지는 본문을 들어갈 시간입니다. 드디어. 알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자, 각오 단단히 됐죠? 필기할 게 좀 많아요. 알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죠? 그치? 자, 준비됐습니까? 자, 연습장도 하나 옆에 있는 게 좋을 거예요. 필기할 양이 좀 많으니까. 아, 그거 말고 선생님 A4지 하나씩 줄게요. A4지. 그렇지, 줄게요. 필기해서 나중에 같이 붙여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준비됐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뭐 갑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생종, 엉쟁, 훈민정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자, 여기서 자, 생 내용 줍시다. 그쵸? 지금 한자의 오른쪽에다 써놨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엉, 그 다음에 쟁,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할 때 이렇게 네모를 칩시다. 됐습니까? 뭐 색깔 있는 형광펜 써도 되고 알겠죠? 자, 지금 여기서 요 색깔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네모 친 것들은 전부 다 동국 정운식 표기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 자, 실제로 이때 당시에 한자의 발음을 쓴 거는 전부 다 동국정식 표기가 맞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이 빠진 종, 훈민, 정 이것도 역시 전부 다 동국정식 표기가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바로 뭐야? 현대에 표기하는 방식과 똑같기 때문에 동국정식 표기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때 굳이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하는 거지. 얘네가 그럼 동국정식 표기가 아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한자의 소리를 표기하는 방식은 무조건 일단 대원칙이 동국정식 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한자의 발음은 사실 다 동국정식 표기가 사용됐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종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응 받침이 원래부터 있는 거잖아. 그렇지? 정확하게는 얘는 뭐야? 옛 이응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 있는 정도 역시 마찬가지 받침이 있으니까 옛 이응을 이렇게 써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과소음 표시.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새 이게 바로 세상 새자야. 새 받침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가가 없는 그냥 이응을 받쳐 쓴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 그쵸? 이런 것도 역시 만들 제자 받침이 없는 이응을 그냥 쓴 겁니다. 어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리고 훈민정음할 때 초성에 보면 여린 히읗이 쓰여있죠. 그쵸? 사카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국정식 표기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얘기하면은 바로 세종님께서 만드신 그쵸? 바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다른 소리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사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 때나 줘도 돼. 편한 대로. 연습장은 편하라고 준 거지. 너희들이 그 내가 표기량이 많이 부족하면 저희가 표기를 하고 하라고 하는 거 알겠죠? 됐습니까? 자, 훈민정음은 사실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쵸? 바로 뭐다? 세종대왕이 이미 만든 문자 체계 그 자체를 훈민정음, 즉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한글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이거 이제 중세시대 이름은 훈민정음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세종대왕님이 만든 문자 체계를 설명한 책 이름도 훈민정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명한 책을 가리키기도 해요.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항상 이놈의 그런데는 참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종대왕님이 만든 그 뭡니까 만든 문자체계를 설명한 책도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훈민정음 해례본이 어떻게 보면 원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세종 때 만들어지고 특징적인 건 얘는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근데 당연한 거예요. 한글을 설명하는 책인데 한글로 적어놓으면 누가 어떻게 읽고? 그치? 그러니까 한글을 설명하는 책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기존의 문자 체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 때 만들어지게 되고 기록 자체가 한자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나란 말씀이 나라의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치? 이거를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국지어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알겠습니까? 나라의 말소리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자로 완전히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은 바로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합니다. 언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전에 우리 고전문학 할 때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는데 언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은 훈민정음으로 해석하다는 뜻으로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학 언해 하면 뭐야? 소학 어린아이를 위한 그 유교 경전을 뭡니까? 우리말로 번역했다. 두시 언해하면 두고의 시를 우리말로 번역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언해는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해본 같은 경우는 바로 세조 5년에 편찬을 하게 됩니다. 세조가 누구야? 세조가 누굽니까? 아니 대체 역사 시간에 뭘 하는 거지? 그렇지? 세조가 뭐 하는 사람이야? 영화 관상 안 봤나? 이정재가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이요 하는 거.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사건이 바로 단종 폐위 사건. 그렇죠? 바로 세종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핵심적인 아들이 바로 문종과 수양대군이라고 두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종이 첫째 아들이라서 왕이 돼. 문종은 아빠랑 똑같은 애야. 맨날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알겠죠? 공부가 천직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빠랑 똑같은 애였는데 이제 문종은 또 아내 운이 없었죠. 그렇죠? 첫째 아내는 막 부엌에다가 부적 같은 거 붙이다가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궁궐에서 이제 그 사악한 추술 같은 행위를 했다고 알겠지? 둘째 아내가 아마 그거 단종을 낳다가 죽었을 거야. 셋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한 명의 아내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얼굴만 보자. 이쁜 애를 뽑자. 해가지고 진짜 이쁜 여자를 뽑아주거든요. 알겠죠? 근데 국면은 바람이 납니다. 알겠죠? 국면은 바람이 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쫓겨나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문종은 아내 운이 되게 없었어. 알겠지? 그래가지고 문종이 죽게 되고 단종이 이제 아들을 늦게 얻게 되니까 12살에 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수양대군이 그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이름을 세조라고 바꾸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보다 왕 순위로 따지면 세 번째 왕이, 이후 세 번째 왕인 거고 사실 시기상으로는 근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세조 5년에 편찬을 하게 되고 이때 처음으로 뭡니까? 훈민정음 즉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나란 말씀이 요거는 바로 언해본에 실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학생들을 정말 낚시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알겠죠? 보기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 글은 뭡니까? 세종대왕 사후에 쓰인 글이다. 그렇죠?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세종대왕이 죽고 쓰였지? 틀린 거네? 했다가 지가 틀리게 되죠. 그렇죠? 바로 세종대왕이 죽고 세조 때 쓰인 겁니다. 언해본 자체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훈민정음 설명할 때 네.
내용 아마 선생님 설명해주는 쌤도 있고 없는 쌤, 아닌 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는 필기를 아마 해줄 거야. 밑에 보면은 생민정음 원해본 해가지고 뭐 몇 년도 이렇게 적고 뭐 세조 5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는 세종대왕이 죽고 세조 때 만들어졌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문제 내도 상관이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세종대왕님이 만든 이제 문자, 그 중에 서문입니다,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이 서문은 사실은 정인지 서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 쓴 사람이 세종대왕님이 아니라 정인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죽고 국민정부에 대한 책을 언해문을 발행하면서 그 앞에 정인지라는 사람이 해석을 해서 붙인 주석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여기는 이 국민정음을 창제하게 된 동기, 목적이 담겨 있는 그런 설명한 글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나라. 그쵸? 밑줄 칩시다. 자, 나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 그쵸? 나라는 감정이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무정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뭐가 붙었다? 시옷. 바로 이게 관형격 조사, 현대말로 하면 뭐뭐의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딱 두 글자 있는데 벌써 길이가 이만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라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나라라는 말이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라, 말싸미. 자, 위에다 표시합시다. 밑에다 표시를 못하니까. 자, 됐습니까? 자, 말싸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쌈이라고 하는 명사에 뭐가 붙었다? 자음 모음의 이인 주격 조사가 붙은 거죠. 바로 이 형태가 사용이 됩니다. 자음 모음의 이 형태를 사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했다? 이어 적기를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됐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중간중간에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들 해줘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나라, 말싸미. 자, 그 다음 중귀. 자, 현대말로 하면 중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역시 이것도 동국정운식 표기법이 이제 잘 드러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적을 게 많으니까 일단 좀 지우고 그치? 자, 듀기 에. 자, 에 밑줄 칩시다. 자, 에라고 하는 것은 현대말로 하면 뭐뭐 와 과라는 말로 얘는 비교 부사격 조사입니다. 다른 대상과 비교할 때 쓰이는 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엄마와 닮았다. 닮았다라는 말은 누구와 닮았는지 비교할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때 쓰이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바로 와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중세에는 비교 부사격 조사가 에라는 형태로 쓰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달아 밑줄 칩시다. 위에다 칩시다. 그쵸? 필기할 게 너무 많죠? 자, 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기본형이 다르다 하잖아. 그치? 여기에 아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죠. 연결 어미가 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었다? 바로 달아가 되었죠. 그쵸? 자, 지난 시간 했는데 기억하는가 모르겠네. 무슨 활용형? 그쵸. 바로 15세기의 특징이죠. 그쵸. 바로 리을 색깔 나지 말고 똑같은 색깔로 통일을 합시다. 그러면
얘는 리을, 이응, 활용형이 사용이 되었고 이것은 그때 수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15세기에 사용된 특징이다 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이것이 16세기로 가면은 리을 활용형이 되고 근대로 오게 되면 리을, 니은 활용형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쵸? 자, 됐습니까? 그치? 자, 겨우 이제 두 줄 했어요. 진짜 근데 필기하기 많네.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론만 배울 때랑 또 실전 작품에서 그래서 또 찾아내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일이 또 하나를 다 해줘야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한이 다 적었어? 그쵸?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중국과 달라 속에서 해석을 하면 나라의 말이 그쵸? 자, 중국과 달라서 그쵸? 문자와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아까 말싸미 같은 경우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자, 이거는 근데 두 가지 관점으로 봐요. 알겠습니까? 몇몇 학자들은 나라의 말이기 때문에 일부러 말을 말씀이라고 높임법을 사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요즘 학교에서는 살짝 요거를 이제 국어의 역사성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말싸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어떻게 적었어? 바로 말쌈 더하기 이 이렇게 썼잖아. 그치? 여기서 말쌈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줍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국어의 역사성 첫 번째 바로 의미 국어의 역사성하고 의미 축소 첫 번째다. 이렇게 씁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국어의 역사성 관련된 거는 요 옆에다가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바로 어휘의 의미 변화. 그렇죠? 바로 국어의 역사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 크게 첫 번째는 의미 축소부터 시작을 합시다. 축소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 첫 번째 얘가 바로 말쌈. 현대말로 하면 말씀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중세에는 의미가 현대의 말을 나타내는 보통명사였다는 거죠. 그냥 말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현대로 오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다? 바로 말의 높임말로 의미 범위가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원래는 높임말, 낮춤말 다 말이었는데, 그치? 그 말씀이었는데, 현대에는 높임말만 말씀이라고 하니까 의미의 범위가 줄어들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의미 축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두 줄 했어요. 20분 동안. 그쵸? 됐습니까? 절레. 그죠? 자, 됐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로. 자, 여기서 자. 역시 중국 정식 표기죠. 현대말로 글자 자자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문자와 서로 사마띠 밑줄 칩시다. 사마띠. 그렇죠? 자, 얘는 바로 뭐다? 원래는 사맛에다가 어미 D가 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개가. 그쵸? 치읓이 시옷으로 보여졌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바로 팔종성법. 숫자로 씁시다. 이해하기 쉽게. 팔종성법이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받침에 치읓 대신에 시옷이 사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현대말로는
뭡니까? 연결 어미로 지를 쓰잖아. 그지? 그가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할 때 지를 쓰잖아. 그쵸? 근데 현대에는, 과거에는 바로 뭐다? 국외음화가 사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미적용,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됐죠? 이제 2줄 반 했어요. 그치? 긴 줄도 아닌데, 그치?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 뭐로 합시다.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현대말로 하면 해석을 하면 통하다라는 뜻이야. 삼았다. 알겠죠? 그래서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알겠죠? 자, 여기서 리을세 밑줄 칩시다. 할세 밑줄 쳤습니까? 그쵸? 할세 밑줄 쳤죠? 자, 이게 중세에는 리을 세 이렇게 아래아래 써가지고 세 이렇게 표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요게 쓰이면은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문자로 할 때 짜 밑에 왜 그냥 이응이 와야 되지 않아요? 그치. 아래아가 붙었잖아. 아, 그 아래아, 문자 할 때 아 대신에 아래아 점이 붙은 거잖아. 그럼 얘 이응이 아니에요? 그치. 그냥 이응에 위에 아래아가 붙은 거야. 정확하게 표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쌍지읒의 아래아에 그냥 이응. 이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구나 컴퓨터 타이핑을 하니까 그 인쇄체로 보면 이응은 약간 이렇게 쓰거든요.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아를 쓰였을 때랑 예기응이 쓰였을 때 구분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인쇄체라서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여기서는 일단 기본 글자가 글자 자자잖아. 자. 그러니까 받침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음가가 없는 이응을 썼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하은이도 이해돼? 그쵸? 이해 안 됩니까? 안 되는 표정인데? 이해돼? 그럼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전차로, 자, 이거는 해석을 하면 이런 까닭으로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앞문장을 보면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지금 의미가 어때? 두 개가. 그치? 하기 때문에 라는 말이랑 이런 까닭으로 라는 말이랑 의미가 사실 똑같잖아. 그치?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뭐다? 이거는 괄호를 칩시다. 알겠죠? 자, 이거는 바로 뭐다? 리을세와 그죠? 의미상 중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문맥상 생략이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이 부분을 처음으로 이제 받아들였을 때 참 어이없는 문제로서 받아들였죠. 예전에 숙명여고에서 문제가 국민청문서를 동그라미 내놓고 갑자기 소수형 문제가 아무 개뜬금없이 한 줄만 쓰여 있어요. 윗글에서 생략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쓰시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부분. 이런 전차로라고 하는 말은 할세, 리을세랑 의미상 중복되기 때문에 문맥상 생략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자, 어린, 동그라미 칩시다. 빨간색으로. 자, 이거는 아까 배운 내용이죠. 그쵸? 그치? 자, 여기에 하나 더 써야 되기 때문에 한 줄 빼놓고, 한 줄 비워놓고 좀 띄운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의미 이동의 예로서 씁시다. 그쵸?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어린. 그쵸?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중세에는 어리석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이 뜻이죠. 그쵸? 근데 이것이 현대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나이가 적은. 이런 의미로 완전히 다른 말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여기까지 썼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자, 여기서 이도 무슨 조사? 바로 주격 조사죠. 그래서 한자말도 바로 뭡니까? 백성. 현대말로 하면 뭡니까? 성자잖아, 성. 그쵸? 받침이 있죠, 그쵸? 이때는 예딩이 쓰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받침이 있으니까 이때 뭡니까? 자음 모음의 주격조사. 이 형태, 자음 모음의 주격조사 형태가 온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알겠죠? 왜? 과거하고 오기 시작했나? 됐죠? 자, 그럼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니르고자, 이 어린 백성이까지 했죠, 그쵸? 자, 같이 해도 되겠지? 그죠? 왠지 더 했다간 큰일이네. 국민용 성우만 해야 되겠다. 오늘 더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왜? 너무 어렵네요. 자, 그 다음 니르고저. 그쵸? 자, 요거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았죠. 두음 법칙 미적용. 현대말로는 이르고자 이거잖아, 그치? 됐습니까? 됐죠? 그치? 자, 그 다음. 자, 헐 빼이셔도 여기서 헐. 그치? 자, 요거는 바로 뭐다? 바로 절음부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할에다가 여인 히읗이 붙은 형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뭡니까? 뒤에 발음이 헐, 뭡니까? 이거 입성으로 발음을 해보니까 헐하고 짧게 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뒤에 말이 된소리대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거를 된소리대기 보호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헐 빼이셔도, 자, 여기서 배. 자, 여기서 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의존명사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현대말에도 바 있어요. 네가 이 여행을 통해 느낀 바를 말해보아 할 때 바 그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래서 바라고 하는 의존명사에 자 얘는 받침이 있어 없어? 그치? 바에는 받침이 없잖아. 그치? 자, 아니까 형태상 옆에 짝대기가 붙을 수 있어 없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모음 이 형태의 주격조사가 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뭡니까?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자, 뜻을 밑줄 칩시다. 자, 얘는 원래는 뜻에다가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형태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바로 어두 자음군을 여기서는 비읍 디귿이죠,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어 적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점점 다들 넋이 나가는 표정인데 뇌에서 과거하고 보이는 듯한 표정인데 용량 부족인가? 선생님, 근데 15세기면은 이어적기만 쓰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15세기에 쓰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어적기만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휘적기를 썼대요. 자, 그래서 자 뜻을 실어 표디 밑줄 칩시다. 역시 구개음화가 적용이 되지 않았죠. 구개음화 미적용. 그렇죠. 원래 현대말로는 표지가 되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못할. 그치? 여기서 할 때 여기 이 열인 티읕도 역시 마찬가지 절음구어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할 다음에 노미가 왔잖아. 울림소리가 와보니까 울림소리는 된소리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학교 선생님이 또 절음구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는 할 바, 그러니까 홀빼 할 때는 된소리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된소리대기 구어라고 하고, 얘는 또 그냥 절음구어라고 하는 쌤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둘 다 절음구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요 명칭은 알겠죠? 근데 다르게 하는 쌤도 얘는 절음구어, 요거는 뭡니까? 된소리대기 구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해요. 알겠죠? 근데 얘는 무조건 100% 절음구어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못할 놈이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놈 더하기 주격조사 이 요 형태죠. 알겠습니까? 자, 얘는 아까 국어의 역사성, 이거가 있었거든요. 이거가 지금 안 되는데, 그치? 역사성 의미 축소의 2번이 되겠죠. 그쵸? 1번 의미 축소의, 아까 1번이 말쌈이었고, 2번이 놈. 그쵸? 자, 얘는 뭐다? 중세는 남자의 보통명사였는데 이것이 현대에는 남자의 비속어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러면 남자만 자신의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나? 아니잖아, 그렇지? 여기서는 영어의 맨처럼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모든 사람, 알겠죠?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자, 한이라 밑줄 칩시다. 한이라 밑줄 쳤습니까? 그렇죠? 자, 중세에는 하다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바로 요하다, 즉 알을 쓰는 하다잖아, 그렇지? 그죠? 이렇게 하면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현대말로는 많다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알을 쓰게 되면. 알겠죠? 그리고 요렇게 아래알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때는 현대말로 동사 하다의 형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못할 놈이 할 때는 여기서는 못하다라는 말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요 하다가 쓰였으니까 얘는 아래알을 쓴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의미로 썼으니까 아래알을 쓰는 하다를 쓴 거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표정인데 아무리 봐도 전체 다 아무도 안 되는 점점 멍해지는 표정인데. 그쵸?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 내 일할 윙하야. 그쵸? 이것도 역시 원래는 현대는 위할 위자잖아. 그치? 동국정식 표기가 사용이 되었죠. 됐습니까? 그죠? 오케이? 그치? 네. 이해 안 되는 거 같아. 너희도 똑같은 것 같은데 하도 남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여삐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얘는 의미 이동이 되겠죠. 두 번째 의미 이동에 첫 번째가 바로 어린이였고 두 번째가 바로 어여삐. 자, 이것이 중세에는 가엾게 혹은 불쌍하게 이런 뜻이었는데 현대에는 예쁘게 이런 의미죠. 어렵다 그런 뜻이. 그쵸? 어렵다. 그 말입니다. 딱.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렵디 너겨. 그렇죠? 여겨. 이것도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조금 올려놓고 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서
C라고 돼 있지, 그치? 역시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되지 않았죠. 미적용이 된 겁니다. 현대는 스물이라고 하잖아. 수능인 미음 밑에 의가 현대말로는 우로 변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28자를, 그치? 앞에서 문자할 때 자도 역시 마찬가지 동국정식표가 쓰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28자를 맹가노니, 만드니. 알겠습니까? 사람마다, 사람들로 해여, 하여금 이런 뜻이 알겠지? 근데 솔직히 중세시대에 각자 명서에는 쌍이음이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기록상으로. 근데 여기서는 쌍이음이 써가지고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약간 논란이 있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굳이 약간 좀 이유를 붙여서 설명하는 쌤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쌤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약간 논란거리라서 알겠죠? 그래서 해여는 하여금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수비, 그쵸? 수비. 자, 이것이 15세기에 이렇게 쓰여진 건데 이것이 16세기에는 수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순경음이 16세기에 소실이 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쉽게 익혀. 그래서 수비 니견은 쉽게 익혀. 날로 쓰매. 매일매일 쓰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자, 쓰매는 기본형이 쓰다. 요겁니다. 쓰. 우리가 글 쓰다 할 때 그 쓰. 이거죠. 그쵸? 사용하다 할 때 쓰다. 그쵸? 여기에 플러스 이라고 하는 명사형 어미가 붙고 왜? 스의 의가 음성모음이니까 중에 같은 음성인 이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명사형 어미 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 똑같이 마찬가지 바로 뭐다? 음성모음으로 쓰이는 부사격 조사인 부사격 조사죠. 얘를 사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세 가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어두자음군 비읍 시읒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명사형 음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어적기를 쓰고 있죠. 됐습니까? 헛웃음만 나와?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매일매일 쓰매 사용함에 그렇죠. 뼈안키 자 뼈안 역시 동국정식 표기죠. 그렇죠. 그래서 뼈안키 하고저 그래서 하다라는 말 하고자 하니까 아래를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저 할 여기서 할도 역시 뭡니까? 절음부를 사용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따람이니라 이것 역시 기본형은 따람 더하기 이니라 일종의 서술격 조사가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것을 이어적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까지가 훈민정음 서문에 사용된 중세 문법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옆에 해석 부분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해석만 좀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끝내야죠. 자, 보답시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 말은 바로 뭐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야, 역시.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자, 여기서 우리는 훈민정음 창제정신 첫 번째. 바로 자주정신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다. 구별이 되는 나라다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그쵸? 왜? 말은 우리말을 쓰는데 글자는 한자를 쓰니까 말과 글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거죠. 자, 요거는 괄호를 칩시다. 그쵸? 그래서 근데 어리석은이 어. 엄청난 뜻이에요. 아,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왜? 이때 당시에는 특히나 평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민 아래부터는 아예 문자 생활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그냥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일단 지배층인 양반들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잖아. 문자를 쓰고 있었는데 얘네들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 걸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위에서 가로친 요 내용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 가엾게 생각하여. 누구를 가엾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백성들을 가엾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창제정신 두 번째, 바로 애민정신이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자를 만드니. 그쵸? 자, 밑줄 칩시다. 새로 28자를 만드니. 자, 근데 이거는 학교생마다 치는 쌤도 있고 안 치는 쌤도 있어요. 요거는 좀 학교마다 달라요. 알겠죠? 요거를 만약에 치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창제정신 세 번째, 바로 창조정신이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정신이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요거는 빼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세종대왕님 시대는 28개 글자야. 근데 지금은 24개거든요. 기본자만 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훈민정음 28자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귿, 피읒, 히읗.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치음, 그죠? 그 다음에 여린 히읗, 그 다음에 옛 이음, 얘네들이 추가가 되죠. 됐습니까? 그죠? 여기서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 시옷, 이음. 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는 기본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반치음, 여린 히읗, 옛 이음. 파란색으로 내어붙인 거는 소실 문자. 현재는 사라진 문자죠. 알겠습니까?
자, 이름을 적어주면은 얘는 안치음, 얘는 여린, 히읗, 그렇죠? 얘는 옛, 이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름, 명칭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모음은 그렇죠? 바로 점, 아래, 아죠. 아 발음인데 자음의 아래에 쓴다고 해서 아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여기까지. 그렇죠? 자, 모음의 아. 그렇죠? 모음의 기본자는 아래야, 이. 이렇게죠. 그렇죠? 그리고 모음에서 소실된 거는 요 아래야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치? 근데 현대 모음 체계랑은 또 달라요. 옛날에는 얘네들이 단모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현대에는 야, 여, 요, 유 이런 건 이중모음으로 취급하잖아요. 그치? 근데 중세에는 이거를 기본 모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초출자, 제출자까지를 기본 모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28개의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총 28개에서 4개가 사라져서 현재 24개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백성들이 편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창제정신 네 번째, 바로 실용정신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창조정신을 빼버리면 총 3개가 되는 거야. 바로 뭡니까?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 알겠죠? 근데 창조정신을 집어넣으면 4개가 되죠. 바로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까지. 이거는 학교 선생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홍민정 성은 됐습니다. 어떤지는 되겠지. 자, 여기까지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질문할 거? 그 쉽게 익혀서 어. 편하게 하고자 하는 거. 그렇지. 여기서 익히는 거는 이제 습득하는 거. 아, 그럼 쉽게 익히게 하자는 거. 그렇지. 사람들이 글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정음은 1443년에 만들어지게 되고 1446년에 3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46년에 반포가 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건 더 질문 없죠? 그렇죠? 자, 이 내용 자체가 워낙 내용도 많고 광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복습은 필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클리닉 때까지 꼭 복습해오고 클리닉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문제들도 풀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철저하게 복습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거는 원래 더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